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아직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설 전에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통이라고 비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고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둔 민주당 입장과 다른 것인데 민주당은 조만간 당의 입장을 이재명 지사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엠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신현영 의원과 함께 감소 국면으로 접어든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설 연휴 전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인데 아직 국민이 입은 고통과 상처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은 세대수 급증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설 연휴 전까지 공공재개발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정치를 염두에 두고 총장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협력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고 늦어도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예상했습니다.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은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비대면으로라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4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다양하게 내놨다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권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과 연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K방역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거론했던 이낙연 대표는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통이라 비난하던 전직 대통령과의 차이 없는 회견 횟수 이유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기자회견 기록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문재인 6회. 정치는 소통인데 통하지 않고 꽉 막혀서 숨 막히는 불통 정권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2016년 페이스북 언급을 떠올리겠습니다. 또 사면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로 책임을 밀었지만 사면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닌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사면이나 법무부 검찰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늦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고 특히 중대재해법에 직접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입양 후 취소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입양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입양이 홈쇼핑이냐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사전위탁 보호 등 제도 보완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도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와 갈등이 없다며 내일 당의 공식 입장을 이 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에 따른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전에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 지자체 차원의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지사는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당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가 정부 지원을 보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선별, 보편 지급 문제는 이것이 옳다거나 저것이 옳다면서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선별 지원을,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보편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이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당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 이 지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방역 상황에 따라 보편과 선별 지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인 박탈감, 코로나 대응 태세의 균열, 이런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시기 등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따라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편 지급은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대진표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과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양자 대결이 예상되고 출마 선언만 10명에 달하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받았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 레이스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주자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출마 시기를 저울질했던 박 장관이 결심을 굳히고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심을 이어온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혼자 레이스를 이끌어왔던 우상호 의원은 오늘은 친문 구애에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밝힌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놀랄 만큼 같다며 대통령, 정부와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나경원, 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출마를 선언한 후보만 10명에 달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도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나 전 의원이 업무 파악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며 인턴시장에 비유했고 나 전 의원은 10년 쉰 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된 이후에 다른 시장 후보고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오늘은 손주 돌봄 수당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어서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온 오프라인으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코로나 시대 사상 첫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된 대통령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춘추관에서 열렸는데요. 이 기자회견장에는 추첨으로 뽑힌 기자 20명에다가 이 대형 화면으로 100명의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질문은 사전 각본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번호를 지명하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기자가 질문하는 방식이었는데요. 100분 정도의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나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직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일부 여지를 열어놓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사면에 확실히 선을 그었고요. 특히 사면의 대전제로 국민 공감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앞으로 사면을 비롯한 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 국민 여론을 중시하겠다 이런 의중을 내비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있죠. 여당은 2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온도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새해 첫날 사면론을 언급한 이낙연 대표 오늘 대통령의 사면론 불가 입장에 대해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신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당내 반발로 이틀 만에 이 사면론을 철회했는데요.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서 해임까지 거론되며 당 안팎으로 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요. 이 대표의 지지율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10%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약 20일간의 논란 끝에 이 사면론은 정리되는 분위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사면론으로 입장이 난처해진 이 대표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이 공유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려는 여당과 조금은 거리를 두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이렇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을 바꾼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파문이 일었었죠. 네, 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었는데요. 아동 학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의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꾼다. 이 같은 표현은 곧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에서 나온 언사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야권뿐 아니라 이 한부모 아동 단체들도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 사전 위탁 보호제는 입양을 바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5, 6개월 정도 사전 위탁을 하게 해 입양아와 예비 부모가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건데요.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사전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사전위탁 보호제의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위탁 보호제에 대한 앞뒤 설명 없는 이 문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본다면 국민들이 이 정인이 사건에서 분노하는 부분이죠. 양부모 입양 단계에서부터 엄격해야 한다는 이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발언으로 보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온 국민이 눈과 귀를 열고 있는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느꼈습니다. 네, 장정현 기자 이슈 분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고위전략회의에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공유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이익공유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여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확산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모레 당정 협의를 열고 설 명절 민생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비대면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강제적 영업 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손실 보전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피해 지원의 대원칙은 피해업자에 대한 중점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권의 보편적 지원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된다면 자체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별도의 인사검증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사람만 26명이고 불법적인 사람들만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야권에선 안철수 대표,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서 빅3가 모두 뛰어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빅3 후보들 자신만의 장점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야권의 빅3 중 가장 뒤늦게 후보군에 합류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는 자신만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과거 서울시장 시절 쌓은 5년간의 시정 경험을 꼽았습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는 현재 빈사 상태인 만큼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재선 서울시장 이력을 내세워서 서울시 행정 경험이 없는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정권 심판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강인한 리더십을 내세워서 차별화를 모색했는데요.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섰던 투사의 이미지와 함께 1호 공약으로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기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따뜻한 보수 정치인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빅3 중에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 역시 민생 현장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안 대표의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와 부동산인데요. 도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거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는 등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나흘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는데요. 치열한 당내 경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또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꽁꽁 얼어붙은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은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 세율에 추가로 세금을 더 붙이는 제도인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0.1%,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 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양도세 완화 찬성 응답이 다수였던 반면에 고령층인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서 다소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6월 1일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수없이 내놨던 대책에 비해서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번만큼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코로나19의 여파로 헌정사상 처음이었죠. 온 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반응은 여느 때와 같이 상반된 평가를 내놨는데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주요 현안인 사면론,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이 주요 현안들이 모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여당은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반대로 야당은 통합도 소통도 찾기 힘들었다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긴 시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집권의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면서 봤던 아쉬운 점,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마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말 말로 표현하기 다 어려울 정도로 분노에 맞지 않는 그런 감정들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대통령의 진솔하고 솔직한 회견을 기대했는데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만이 새로운 정책 기조로 또 정치 이슈를 변환하기 위한 앞으로의 1년 과정들을 기대하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부 송구한다는 말로 인정하고 넘어갔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발언들이 결국 국민들의 마음들을 다 위로하기는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아파하는 과정 가운데서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발언 때문에 또 오늘 하루 종일 많은 국민들께서 큰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비춰보게 된다면 여러 번 리허설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많은 의구심을 남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네. 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또 일부 발언 실수도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오늘 앞서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 관련 전권을 갖고 지휘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권이 백신 실책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보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께 안심을 시켜주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의 안정성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마루타 운운했던 게 바로 직전의 문제죠. 백신은 안정성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 국민에게 집단 면역이 신속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금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혼란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한을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위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 지난해 가을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관련된 총괄적인 컨트롤 차원으로 백신 담당 차관을 신설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바로 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지금에서야 백신 접종에 관한 전권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 이슈에 관심이 이제 쏠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관련 현안에 대해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추윤 갈등이 부각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이제 과제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면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문 대통령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권한, 사면에 대한 권한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전체 기자회견 중에 이 발언에 가장 눈길을 끌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숙제를 사실상 좀 피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건 전체적인 국민의 상당한 동의를 얻은 뒤에 행동하겠다는 것인데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했던 사면의 핵심은 결국 국민 통합이 기본적인 전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함께 포용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할 때 그 의미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번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놓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전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명권을 행사하는 건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부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은 저는 조금 더 진솔한 방식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조금 어색한 표현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누가 뭐래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2년 임기의 검찰총장을 힘으로 찍어 누리려고 했던 상황들이 전 국민 앞에 눈으로 보여줬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금 그 직에 복귀하는 과정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가야 되는 검찰개혁의 길에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를 조금 더 담백하게 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었습니다. 네, 추윤 갈등을 개인 간의 갈등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옹호했고 또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해서 재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장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보궐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네,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현재 야권의 빅3라고 하는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세 분이 모두 이제 등판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우리 당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벌써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는 꽤 많은 인원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당내의 경선 과정들을 거치면서 경쟁력이 넘치는 후보들 간의 이런 멋진 경선 과정들이 국민들 앞에 선보이게 된다면 아마도 모든 이슈들이 아마 국민의힘 중심으로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본인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에서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당내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일화 이슈에 매몰되는 것이 정치공학적인 이슈 속에서 서울 시민들께 큰 앞으로의 서울 비전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첫째 주 정도가 되면 우리 당의 후보가 국민들 앞에 선보이는 때가 될 텐데 그때쯤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혹은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과연 서울 시민들이 어떤 후보가 새로운 서울시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들이 형성될 것이고 단일화 논의는 그때 가서 이루어져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3월 첫 주가 되면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이 된다. 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대위원이었습니다.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 백신은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앉으면서 3차 대유행이 이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과 국민적 관심이 큰 백신 관련 입장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여당의 백신 현재 준비 상황이 어떤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신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 의원님. 의사 출신이신데요. 코로나19 또 전문가로 또 이제 통하고 계신데
근데 의원님께서는 연말 연시를 코로나 병동에서 이제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3차 대유행이 한창인 시기에 네. 여러 가지 병원들이 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의사 현장에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네. 특히 공공병원에 그 코로나 전담으로 지정이 됐던 일산병원에 가서 공공의료에서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대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소 실천하는 거는 정책을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국회로는 언제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예, 1월 초에 다시 돌아왔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감염병 대응 지침을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법안 발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 3차 대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감소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오늘도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뭐 주말에는 아무래도 검사 수가 줄기 때문에 500명대에서 300명대로 준 것이 조금은 이후에도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3차 대유행의 그런 정점은 꺾인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강화된 방역 지침 2.5+알파 단계에서의 그런 우리 시민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유동량이 줄고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의 그런 협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특히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확산세를 꺾이게 한 주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강화된 지침 중에서도요. 5인 이상의 금지,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죠. 그리고 9시까지의 여러 가지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드셨지만 그래도 같이 협조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동량에 그런 도움이 됐었던 부분인 거죠.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이런 3차 유행은 산발적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었고요.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이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전파의 고리고리를 우리 국민들이 끊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걱정되는 거는 여러 가지 산발적인 집단 감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BTJ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시설에 대한 뭔가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방역 지침에서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 발병 가능성이 이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얼마든지 이제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아서 설 연휴가 또 있잖아요. 4차 또 대유행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들께서 4차 유행이 구정 전에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아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고요. 500명대에서 또 1000명대로 가는 거는 또 순식간에 있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정부도 2.5단계 그 거리 유지를 아직까지는 지속하자라는 의미에서의 방역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구정 전에 그리고 이 연초에 조금 더 인내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께 그런 협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설 연휴 때까지는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5인 이상 금지에 대한 1월 31일까지에 대한 그런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는 그 전에 일주일 그리고 2주일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2.5단계를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유동량이 또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미미했던 점들, 예를 들어서 의료 자원이나 병상이나 이런 집단 시설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시간, 그동안에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의 이런 정부 당국의 노력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헬스장 등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집합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실제로 이런 그동안에 우리 헬스장이나 여러 시설의 업종에서 고통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만큼 무조건 셧다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기에 조금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방역의 지침, 그것이 바로 상생 방역이 될 것인데요. 이때까지는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정하고 그것을 명령하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그 방역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방역 지침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 업종 분들이 헬스장 그리고 필라테스장 여러 가지 검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신 만큼 이런 실제로 영업을 유지하되 방역의 안전한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도요. 이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포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느냐에 대한 지침이 방역에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정부의 조치 속에서 자영업자들 시름과 또 국민적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리두기 단계 완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예측을 미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2.5단계에서의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은요, 또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역 지침에 있어서 이제는 형평성,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소통이 되는 방역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상생 방역 그리고 소통 방역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수영장에서는 샤워를 해도 되고 헬스클럽은 운동 후에 샤워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현장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방금 떠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야 일관적인 될 것 같아요. 것들이 소통 창구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국회와 이제 지자체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코로나19 돌파의 그 유일한 희망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게 이제 백신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이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이제 9월까지 이제 완료한다고 했는데 백신의 그 준비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접종 계획은 2월부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보건의료라는 거는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항체 형성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2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백신 접종 계획은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현장에서 그런 점검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우선순위의 대상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근거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보관이 까다로운 것들은 위탁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닌 센터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백신들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기존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민간 병원을 포함해서 여러 센터나 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세세한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오류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백신 괜찮은 걸까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을 맞고 해외에서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이 접종할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만 되돌아보더라도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검증들이 됐을 때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밝혀지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사망 사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물과의 인과관계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미국과 영국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보고 우리가 백신 접종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충분한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선 다른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품별로 이 부작용 사례나 이상 사례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다른 국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근거를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고 이제 그 직후에 사망을 했는데 또 약물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더 연구할
여지가 있다. 이게 저 같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예.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또 의원님께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핵심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긴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우리 코로나 백신 구매 관련해서 선구매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공무원의 면책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제약이 있었다. 과거에 신종플루 때 백신을 폐기하게 되면서 그런 뭔가 사용량을 과다 구매한 거 아니야라는 국회에서의 질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그런 것들의 경험이 오히려 위축된 상황으로 소신껏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미에서요.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구매를 했다면 추후에 그 개발되지 않은 백신들이 실패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또한 오늘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집합금지 명령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센터에서 접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축구장이나 아니면 여기 공공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의료기관 외에 의료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임시로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앞두고는 있지만 올해는 마스크 없는 일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종식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사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예, 실제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이때까지 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언제 코로나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활의 그런 중심이 되는 방역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감염병 시대에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취약한 고리들이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주변의 약한 고리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에 대한 복지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익 공유제 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에서 TF가 이제 발족이 된 거잖아요.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예,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격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에 그런 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요, 이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강제가 아닌 정말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의 방안을 이야기하신 만큼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제도로서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TF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그 야당의 이제 그 비판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강제적 이익 환수다 이렇게 이제 그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에서는 우선 이익이 창출됐을 때 이걸 어떻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다시 협력을 하고 이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 불평등 해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께서는 코로나19 돌파에 앞장서실 뿐 아니라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말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올 한해 의정 활동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그런 돌봄 공백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약자가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기에 이런 독거 노인이나 아니면은 아동 학대 피해자, 아니면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더더욱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런 우리 사회의 취약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와 법안,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렸던 눈은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9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철원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모레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다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밤엔 눈 옵니까? 안 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사실 근데 또 누구나 또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네. 이 내린 눈으로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빙판길, 특히 퇴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